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봄이 얼굴을 내밀었다 숨었다 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얼른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사도 빨리 마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배경옥 작가님의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입니다. 책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 초록 지붕집의 꿈 많은 수다쟁이 소녀 앤 셜리. 주근깨 빼빼머리 빨강머리 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언제 들어도 가슴 뛰는 노래의 주인공 빨강머리 앤이 소설가 배경옥과 함께 돌아왔다. 캐나다의 소설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1908년에 발표한 그린 게이블의 앤은 지금까지 명작으로 추앙받으며 고전으로 읽히고 있으며 그 영향력에 힘입어 1979년 다카하다 이사오 감독의 손끝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빨강머리 앤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후지TV의 세계 명작 극장편에 방영되었다. 애니메이션 빨강머리 앤은 1970, 1980년대 한국에서도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어디에서나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는 역대 최강 밝음의 아이콘이 되었다. 스타일, 다이어트의 여왕, 아주 보통의 연애, 애인의 애인에게까지 신작을 발표할 때마다 많은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작가 배경옥에게도 빨강머리 앤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소설 속 앤이 아니라 TV 애니메이션 속의 빨강머리 앤이었다. 작은 기쁨부터 큰 슬픔까지 소녀 시절을 수놓는 마음들을 쉴 새 없이 나누었던 앤과의 추억, 그리고 인생의 가장 힘겨웠던 고비마다 뜻밖의 위안과 웃음과 눈물을 선물한 앤의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어른으로의 삶을 헤쳐가야 할 일과 연애와 꿈의 좌절에 끊임없이 맞닥뜨려야 할 날들을 다독이는 격려의 말로 되살려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터무니없을 만큼 희망에 차있던 앤을 그 시절 마음에 깊이 새겼던 앤의 모습들과 함께 추억하는 일은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을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한 때를 놓치지 않고 어쩌면 바로 지금쯤 돌아보아야 할 따뜻한 이야기들을 모아보는 일이다. 저도 작가님의 말처럼 어렸을 적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빨강머리 앤이 기억이 나요.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 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이 주제가가 아직도 기억이 나니 말이에요. 그때는 앤을 보면서 그저 철부지 없는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앤이 내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이 책은 2016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책 내용 중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삭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은 업데이트가 되어 5분 안에는 메시지를 삭제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 걸 보면 세월도 빠르고 기술의 발전도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앤의 말들은 오랜 세월의 시간을 넘어 많은 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중 몇 가지 글들을 골라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삶은 편도야 앤. 이런 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니? 처음 학교에 가는 길, 애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외친다. 앤의 눈가에 스치는 모든 사물 위에는 행복이 방울방울이다. 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녀에겐 행복을 그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앤은 끝없는 사막 속에서도 오아시스를 상상하며 눈앞의 모래바람을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앤을 오래도록 사랑한 것도 남자아이가 아니란 이유로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최악의 순간에도 길가의 핀 꽃이 아름답다고 말할 줄 아는 그녀의 행복 재능 때문이다. 세상 모든 행복은 100명의 세계적 행복학 권위자들이 1000개의 단어로 말한 행복에 관한 책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자는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 수록된 8천여 건의 논문을 검토하고 전 세계 50개국 100명의 심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에게 행복이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 책에는 행복 설정값이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행복 설정값이란 고유한 행복의 기본 수준으로 어떤 사람이 큰 좌절을 겪든 크게 성공하든 결국 행복 지수가 처음의 설정값으로 되돌아가는 탄력성을 말한다. 영화 비포 선셋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한다. 사고 때문에 비록 다리 하나를 쓸 수 없다고 해도 낙천적인 사람이라면 낙천적인 장애인이 된다는 이야기. 우선 좀 우울한 얘기부터 하면 행복의 50%는 유전적 설정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 말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건 겨우 10% 정도이고 행복감을 느끼는 능력의 50%는 운 좋게 타고난다는 것이다. 뭔가 억울하지 않은가? 하지만 나머지 40%는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니 포기는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다. 메디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스스로 동정심을 키울 수 있다. 연민을 갖고 배려 깊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두뇌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동정심도 훈련할 수 있으며 무력감이나 슬픈 감정 역시 배울 수 있다는 얘기다. 감정을 학습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인간의 행동 중 일부는 감정 없이, 의식적인 목적 없이, 자아와 목표 사이에 진정한 동화 없이 그저 습관처럼 이루어진다. 의미 없는 행동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진심을 갖고 행동할 때 행복을 경험하고 감각을 깨울 수 있다. 이런저런 행복학 관련 책들을 읽다가 내가 느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직업적 성공, 발전적 진화, 자아 성장에 과도하게 관심이 큰 탓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심지어 잠 역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행복 지수가 높은 대다수의 사람은 내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을 구축해낸 사람들이다. 이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타인과의 보다 깊은 관계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또 조사 결과 결혼한 사람들이 미혼보다 행복 지수가 높게 나왔다.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한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흔히 젊은이가 노인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믿지만
통계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다. 나이와 행복의 관계를 조사하면 늘 60, 70대 노인들이 더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왜? 노인들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모두 겪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지나치게 요란 떨지 않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는 말을 되새기며 기다릴 줄 안다. 살아갈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시간 시야는 확실히 좁아진다. 노인들이 행복한 건 그 때문이다. 시간 시야가 좁아진다는 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과거와 미래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된다. 공원에 가득 핀 목련을 보면서 다음날 해야 할 집안일을 걱정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노인들은 공원에 핀 저 꽃이 얼마나 빨리 시들고 지는지 수없이 보았을 것이다.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그들은 어쩌면 젊은 시절과는 다른 교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꽃이 보여주는 건 아름다움 자체가 아니라 아름다움은 그토록 빠르게 사라진다는 사실이라는 것 말이다. 그러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순간을 지금 만끽해야 한다. 고독을 좋아한다는 거짓말.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아무도 없는 섬에 불시착한 톰 행크스는 어쩌다 우연히 굴러들어온 배구공에 윌슨이란 이름을 붙인다. 그는 배구공에 눈과 코, 웃는 입을 그리고 불꽃 머리카락을 그린다. 그리고 태어나서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윌슨에게 한다. 애는 얼마나 외로웠으면 깨진 책장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캐시 모리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친구의 존재는 소설 파이 이야기에도 나온다. 망망대해에서 커다란 벵골 호랑이와 단둘이 작은 구조용 보트에 남게 된 소녀는 자신을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 호랑이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를 친구로 만든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한 배 안에서 호랑이와 인간의 우정이 가능하긴 한 것인가? 이 책은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가 극적으로 구조되어 호랑이와 헤어지기 직전 소녀는 그만 엉엉 울어버린다. 살아남았다는 감격 때문이 아니었다. 그 작은 배에서 7달 넘게 함께했던 리처드 파커가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다. 살아남았다는 감격보다 정들었던 친구가 자신에게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는 다시 한번 상처받는다. 인간은 그만큼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고도로 사회화된 존재인 것이다. 마음의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 과연 어린 시절의 우정이 가장 순수한 관계일까? 어린 시절의 우정이 꼭 마음의 친구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살면서 자연스레 끊어지거나 소원해지는 관계도 많고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들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상엔 생각보다 다양한 우정이 존재한다. 자신보다 50살이나 많은 문방구 할아버지가 친구인 아이도 있고 특정한 시간이 되면 햇볕에 쏘이러 나타나는 외눈박이 길고양이가 친구인 아이도 있다. 조숙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던 내 친구는 또래가 아니라 학교 도서관에 꽂혀있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었다. 꼭 또래의 인간 친구와 우정을 나눠야만 외롭지 않다는 건 오래된 편견일 수도 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같이 있음을 전제하기에 가능한 말이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도 해봄직하다. 우리에겐 대체 몇 명의 진짜 친구가 필요한 걸까? 흥미롭게도 마지막 질문에 숫자로 대답한 사람이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 생물학 교수인 로빈 던반은 진짜 친구의 수는 최대 150명이라고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던바의 수다. 내 페이스북의 친구는 몇 명인가? 인스타그램의 친구 숫자는? 핸드폰 안의 친구의 숫자는? 15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한다.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하는 능력과 그것을 지속시키는 능력은 사실 전혀 별개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든 우정이든 떠날 필요가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떠날 필요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쩌면 그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인지도 모르겠다. 사랑을 가장한 욕망, 우정으로 포장된 필요가 아니라 진짜 감정 말이다. 나는 종종 그런 관계를 꿈꾼다. 모든 곳에 있고 어디에도 없는 관계.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관계를. 넌 내일도 실수를 저지를걸? N처럼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 실수의 목록은 얼마든지 독창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B는 실수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잘못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한 번 보내면 메시지를 지울 수 없는 카카오톡의 회사 방침에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이 각기 다른 플랫폼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페이스북에는 한참 동안 싫어요가 없었다. 카카오톡의 메시지는 한 번 보내면 취소할 수가 없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상대가 나를 차단했는지 아닌지, 한 번 보낸 메시지를 정말 지울 수 없는 건지, 어째서 스토킹하던 짝사랑의 텅 빈 이모티콘 위에 이름 없음 같은 괴상한 표지가 뜨는지 묻고 답하는 글들이 많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술에 취한 채 전화를 건 다음날 후회하는 일이 잦다지만 실수가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실수 때문에 재결합한 커플도 보았다. 대개 처음 헤어졌던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지긴 하지만 프로이트는 이런 실수를 무의식의 요청이란 어려운 말로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고명한 학자의 말이고 무의식이고 뭐고 그런 일이 생기면 갑자기 인생이 변화무쌍해지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새로운 실수를 한다는 건 부주의한 탓도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새로운 실수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N의 말처럼 중요한 건 한 번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지 실수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닐 거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타고난 약점이랄까, 치명적인 단점이랄까. 내 경우 애를 써도 자꾸 엉뚱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다.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엔 잘못 터치해서 이상한 걸 누르거나 지우는 경우도 많다. 작가인데도 메시지를 보낼 때 자주 오타가 난다. 뭐든 급하게 빨리 쓰는 습관 때문에 더 그렇다. 기념비적인 내 실수의 목록에는 공항에서 항공권을 잃어버린 일도 있는데 그보다 더 황당한 건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나를 배웅하러 나온 H가 내 항공권을 주었다는 거다. 어떤 인간이 세상 천지에 항공권을 다 떨어뜨리고 다니나 해서 주었는데 그게 바로 너였네. 사실 내가 훨씬 더 놀랐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나는 내가 항공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애플이 그냥 사과였던 시절이 그립다. 삐삐를 치고
주머니 가득 동전을 넣어 공중전화를 걸던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다. 그렇다면 내 실수의 목록도 줄어들었을 텐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잘 안 되는 거다. 중요한 건 실수를 자기 몫으로 감당해내는 것이다. 어쩌면 그 사람만 하는 특이한 실수가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기도 하니까. 못하는 걸 잘하려고 자책하며 노력하는 일보다 잘하는 걸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정성을 쏟는 일이 어쩌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일인지도 모른다. 열심히 노력했으나 진다는 것. 간절함과 노력이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것이란 기대는 어른들의 오랜 동화였다. 그것이 인간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지켜낸 믿음이 아니었다면 연금술사나 시크릿 같은 책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진작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원인과 결과는 대부분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꿈과 희망은 언제나 인기 검색어 1위, 스테디셀러처럼 잘 팔리는 단어였다. 하지만 예술 장르인 사진의 예를 들어봐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포토 리뷰와 어워드, 페스티벌의 대다수는 예술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내는 적지 않은 액수의 참가비로 운영된다. 가수가 되거나 연기자를 바라는 아이들의 꿈 너머에는 수많은 보컬 학원과 연기 학원들이 있다. 바리스타 학원, 항공승무원 학원, 미술 학원. 꿈꾸는 청춘들 뒤에는 늘 그들의 꿈과 열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앓물 공부로, 공부를 다시 교육으로 바꾸면 벌어지는 일이다. 누군가의 꿈이 다른 누군가의 밥벌이가 되는 구조. 어른이 되며 내가 목격한 꿈은 그렇게 퇴색되어 갔다. 적어도 그것이 꿈은 직업이란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 더욱 그랬다.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자기 희생을 포장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소설 등단을 포기했다는 엘의 말을 듣다가 이런 말을 한 건지도 모른다. 재능은 균등히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회는 우연에 의지할 것이다. 꿈이 악몽이 되는 건 한순간일 것이다. 간절하면 할수록 악몽의 내용은 더 끔찍해질 것이다. 예술은 불공정과 불공평의 세계이다. 중요한 건 어쩌면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다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노력하지 마라 사이에 있는 말들이 아닐까? 꿈은 이루어진다와 꿈은 꾸라고 있는 거지 이루라고 있는 게 아니다 사이의 말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인간은 죽는다 정도가 아닐까? 한때 나는 노력이 의지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늘 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의지박약이란 말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하지만 이젠 노력이 일종의 재능이라는 걸 안다. 노력은 의지가 아니다. 노력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타고난 재능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재능 말이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 대체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걸까? 왜 이 세계의 멘토들은 그래서 죽도록 노력해봤냐라는 질문을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던지는 걸까? 제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노력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가장 좋은 건 이기는 게 아니다. 노력해서 가장 좋은 건 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앤이 살았던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다. 미래학자들은
20년 안에 현존하는 직업의 48%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는 이토록 빠르게 변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는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이긴다는 건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익혀야 한다. 더 나아가 지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나는 언제나 지는 법에 대해 알려주는 학문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마치 유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히는 게 낙법인 것처럼 지는 법, 잃는 법을 익힌다면 세상을 사는데 확실히 도움을 줄 거라고 말이다. 애니 말한 노력해서 두 번째로 좋은 게 지는 것이란 말의 방점은 노력에 있지 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앤의 말 속에는 세상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걸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 특유의 체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랑은 어떤가? 학 1000만 마리를 접는다 한들 내게 무관심한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는 힘들다. 그러니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을 선택하는 편이 옳다. 실패도 잘해야 다음 성공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지는 건 역시 그렇다. 디지털 디톡스. 트렁크를 통째로 잃어버린 적이 있다. 그것도 아프리카 세이셸에서. 트렁크 안에는 여권과 약간의 돈, 노트북이 들어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작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은 자신의 원고가 가득 들어있는 노트북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트렁크를 찾지 못하면 저 아프리카 인도양으로 뛰어들 참이었다. 어째서 그 먼 아프리카까지 갔냐고 묻는다면 국제 마라톤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는 오전 7시부터 직접 마라톤을 뛰었다. 물론 해외에서 중요한 짐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에 대해 쓰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국 벌어지고야 만다. 그렇게 내 짐은 저 혼자 페리를 타고 프랄린이라 불리는 섬에 홀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날 나는 갈아입을 속옷 한 장 없이 세상에서 가장 호사스러운 리조트에 밤 9시가 넘어 도착했다. 나는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건 트렁크 안에 내 안경도 함께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미세먼지 같은 게 있을 리 없는 인도양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 앞이 더 깜깜했다. 물론 선글라스를 벗으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머문 풀빌라 안에는 멋진 개인 풀이 있었다. 평소 같으면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봤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수영을 하기로 했다. 어차피 잠이 올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수영복 역시 트렁크 안에 있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나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수영했다. 그리고 다음날까지 내 일상에서 가장 밀착되어 있던 물건과 동떨어진 환경 안에서 생활했다. 강제적으로 디지털 세계와 격리된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되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올려다본 인도양의 밤하늘과 수영복 없이 한밤중에 수영을 한 일, 책이나 TV 없이 오로지 나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며 스스로에 대해 질문했던 일. 흥미로운 건 이제 트렁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고 없이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의 휴양시설 비아요가는 체크인할 때 디지털 기기를 맡기면 숙박비를 15% 깎아준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오지로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도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한 신문에서 나는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라는 이름의 앱을 발견했다. 15분에서 10일까지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동안 스마트폰 이용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앱이었다. 흥미로운 건 자신이 정해놓은 금지 시간에 다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면 1에서 10달러 등 사용자가 설정해놓은 대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며칠 전 4년 가까이 쓴 내 핸드폰이 수명을 달리한 날, 나는 내가 그 속에 있던 전화번호를 하나도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곧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어차피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전화가 올 것이란 생각이 든 것이다. 이 기회에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어쩌면 그건 트렁크를 통째로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얻게 된 약간의 지혜와 위안과 관련된 일일 것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때론 멋지다. 잘못 들어선 길이 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오독이 더 멋진 해석을 낳기도 한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건 거의 없다. 생각대로만 됐다면 나는 벌써 은퇴해서 어느 따뜻한 섬나라 별장에서 책이나 읽으며 맥주로 시간을 탕진하고 있었을 것이다. 마감에 찌들어 원고의 오타와 비문을 수정하느라 미간을 찌푸린 채 앉아있진 않았을 텐데.